언제 어디서 만나든 밥 먹었어 라는 말로 안부 인사를 하는 게 한국인이죠. 그만큼 한국인에겐 무엇보다 밥이 중요하다는 의미로도 해석하지만 밥은 먹었니? 굶고 다니지 말아라 하고 타인의 끼니를 염려하고 챙기는 한국인 특유의 은근한 정이 담긴 말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거의 무의식에 가깝게 타인의 끼니를 안부 인사로 건네지만 한편으론 정말로 한 끼 밥상의 무게를 우리는 얼마나 헤아리고 있나 싶기도 합니다. 에나의 다락방 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책은 농촌사회학 연구자 정은정 님이 쓴 밥과 노동, 밥상을 둘러싼 우리 시대의 풍경에 대한 에세이 밥은 먹고 다니냐는 말입니다. 정은정 님은 충북 충주에서 농민의 딸로 태어나 농촌과 농업, 농민의 문제를 어릴 때부터 가까이서 보고 느끼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농촌 사회학의 뜻을 두고 연구를 해왔는데요. 대한민국 치킨의 역사를 분석한 대한민국 치킨전, 고 백남기 농민의 투쟁을 기록한 아스팔트 위에 씨앗을 뿌리다, 그리고 치킨집 배달 노동자가 주인공인 어린이 책, 그렇게 치킨이 된다를 썼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농촌과 먹거리에 대해 목소리를 내오고 있습니다. 저자 자신의 밥에 대한 뭉클한 추억으로 문을 여는 이 책은 1부 당신의 밥상, 2부 사람이 온다, 3부 심고 거두는 일, 4부 생명의 무게, 이렇게 총 4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먹을 것이 넘쳐나다 못해 버려지는 세상에서 결식아동과 가난한 청년들, 빈곤 노인 등 여전히 허기진 사람들의 서러운 밥상과 우리의 풍요로운 밥상이 차려지기까지 택배 노동자, 급식 노동자, 농촌 이주 노동자 등 누군가의 고단한 노동, 그리고 우리가 먹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촌의 안타까운 현실 등 우리의 밥상을 둘러싼 사회 구석구석의 풍경들을 섬세한 시선으로 관찰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먹는 밥 한 끼의 무게에 대해 묵직한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밥은 먹고 다니냐는 말. 서문의 일부 먼저 들려드리고 이어서 각 챕터별로 한 편씩 골라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책을 펴내며 나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가장 많이 듣고 자란 말은 밥은 먹었느냐 라는 말일 것이다. 특히 어린 날 방학이 오면 엄마는 철든 언니들과 오빠에게 막내인 내 밥을 꼭 챙겨주라는 당부를 남기고 일을 나가곤 했다. 특별한 기술 없이 무작정 상경을 해서 아버지보다 엄마가 먼저 취업에 성공하셨다. 사탕 공장이나 봉제 공장 같은 곳들이었는데 워낙 임금 수준이 낮아 비숙련 여성 노동자들의 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엄마는 기혼의 비숙련 여성 노동자가 되어 점심밥도 주지 않는 공장에 다니셨다. 그래서 그 짧은 점심시간에 집으로 오셔서 대충 물에 밥을 말아 드시곤 했다. 너무도 쓸쓸한 당신의 밥상이었다. 그런데 초등 저학년인 내 등하교 시간이 엄마의 점심시간과는 맞지 않아 난감했다. 1980년대 도시는 팽창하고 교실은 모자라 저학년의 경우 2부제 수업을 했다. 내가 오전반 수업을 마치고 오면 엄마는 이미 점심시간이 끝나 공장으로 간 시간이어서 점심을 혼자 먹어야 했다. 반대로 오후반 수업일 때에는 등교 시간이 엄마가 점심을 드시러 오기 전이어서 혼자 먹고 학교에 가야 했다. 엄마는 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 도시락을 싸게 되니 차라리 편하다 하셨다. 적어도 어린아이가 혼자 밥을 챙겨 먹는 일에서는 벗어났기 때문이다. 나는 몇 가지의 짠 반찬과
전기밥솥에 덜어둔 스된 공깃밥을 꺼내 점심을 차려 먹었다. 초등 저학년인 딸이 가스불을 당겨 국을 데우거나 계란이라도 부치는 것은 기특하고 철든 행동이 아니라 부재 중인 모성의 불안을 더욱 부추기는 일이었을 뿐이다. 그래서 어린 내가 혼자 받는 밥상은 여름날 오이냉국이나 겨울 동치미 국물 말고는 국도 찌개도 올려놓지 못하는 마른 밥상이었다. 나도 일하는 엄마로 살면서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묻는 말이 밥은 먹었느냐이다. 35년 전 공장으로 비닐하우스로 돈을 벌러 다니던 우리 엄마보다 더 배우고 소득도 분명 높건만 소생을 걷어먹이는 숙명은 같다. 나도 마른 밥상을 차려놓는 일이 잦은데 그런 밥상을 차려놓고 돌아서는 마음 구멍에 종종 찬바람이 깃든다. 그나마 시절이 좋아져 아이들에게 입맛 당기는 배달 음식도 시켜 먹으라 종종 돈도 쥐어줄 수 있지만 끼니를 놓치지 않게끔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만으로도 삶이 버거울 때가 있다. 여기에 밥에 대한 다른 물음이 더 있다. 밥은 먹고 다니냐라는 말은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송강호의 말투를 따라한다면 사람 맞느냐라는 센 질문이기도 하다. 사람이란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감히 밥을 먹는 자라고 답하고자 한다. 불로 밥을 해먹으면서 인간은 진화를 거듭해왔다. 먹어야만 살아남는 숙명이야 짐승이나 사람 모두 매한가지이지만 인간은 생존과 존엄, 그 모두를 갖추어 먹어야 하는 식사의 존재다. 먹이가 아닌 밥을 먹기 때문에 인간의 삶으로 나아온 것이며 밥을 통해 사랑과 질투를 느끼고 협력과 경쟁을 배우며 사람의 꼴을 갖추며 살아왔다. 그러니 밥은 먹고 다니냐는 말은 밥 먹을 자격은 갖추고 사는지를 묻는 매서운 질문이기도 하지만 이 질문 앞에서 서성댈 수밖에 없다. 우리가 먹는 밥에 과연 인간성이 깃들어 있는지를 곱씹어 보면 끝내 미궁 속이기 때문이다. 사람과 자연 모두가 상처받은 밥상을 무람없이 받아들고 입만 흥겹고 배만 두둑해진 것은 아닐까. 포도의 계절에 붙여 과일이 한창 맛있는 계절이 보통 여름이라 여기지만 막상 여름에 먹을 만한 과일은 없다. 날씨가 너무 뜨겁고 눅눅하다. 참외나 수박, 토마토와 같은 과채류가 풍성해도 과실소에서 열리는 과일은 여름에 뜨거운 햇볕을 잔뜩 머금고 비로소 가을에 맛있어진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에 접어들면 그때 비로소 모든 맛이 제대로 된다. 하지만 이 또한 옛날 이야기다. 농업의 계절은 뒤틀려 여름에도 귤을 먹는 세상이고 딸기의 제철은 이제 겨울로 옮겨졌다. 게다가 슈퍼마켓에 가면 사시사철 손쉽게 집어들 수 있는 다국적 기업의 상표가 붙은 오렌지나 바나나, 체리 같은 수입 과일이 즐비하다. 지금은 양력으로 행사를 대부분 치르지만 여전히 우리 민족의 삶에 양력으로 대체할 수 없는 시간들이 있다. 설날과 추석 명절, 망자의 기일이나 어른들의 생일, 석가탄신일 같은 날은 음력을 기준으로 삼는다. 양력과 달리 음력의 시간은 고정된 시간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윤달이라는 어려운 계산까지 끼어들면 더욱 갸우뚱한 음력의 시간. 새해 첫날에는 집안의 굵직한 음력 행사를 수첩에 적어두는 일로 한 해를 시작한다. 엄마 제삿날이나 아버지 생신 같은 날 말이다.
아직도 우리 가족들은 음력으로 생일을 챙긴다. 어릴 때는 아예 양력 생일이 언제인지도 몰랐다. 훗날 음양력 변환 프로그램을 통해 양력 생일을 알아낼 정도로 철저히 음력 중심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어릴 때 매번 내 생일은 언제냐, 언니들 생일은 언제냐고 묻곤 했다. 허나 한글도 못된 내게 날짜를 알려준들 소용이 없겠다 싶었는지 엄마는 사남매의 생일을 모두 과일이나 먹거리로 빗대어 말씀해 주셨다. 음력 2월생인 오빠의 생일은 보통 3월 중순 넘어서나 4월에 돌아오는데 엄마는 딸기가 한창일 때 오빠 생일이요 라고 알려주었다. 그 시절 딸기는 노지 딸기로 봄의 전령사였다. 하지만 이제 노지 딸기 만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고 한겨울이 제철이다. 그래서 엄동설한이기도 한 설날 차례상에 딸기를 올리는 풍경을 자주 보게 된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오빠가 자기 생일을 며칠 앞두고 홍역을 크게 앓자 엄마가 노지 딸기를 한 지박 한가득 사가지고 와서 딸기라도 먹어보라며 천불이 났을 오빠의 속을 달래던 장면이다. 음력 7월 말이 생일인 작은 언니는 포도의 계절에 태어났다. 양력으로는 9월 15일에 태어났고 포도의 맛이 꽉 들어찼을 때다. 요즘은 포도가 여름 과일이라 생각하지만 늦여름부터 가을까지 가장 맛있는 과일이다. 그래서 포도가 나올 때 작은 언니 생일이려니 하고 살았다. 마침 근처 충청도 산골에서 포도 농사를 짓던 이모네서 포도를 가득 실어와 손톱 밑이 까매지도록 먹곤 했다. 하지만 그렇게 계절에 맞춰 무언가를 우물우물 씹던 호시절도 도시로 오면서 끝이 났다. 엄마는 공장에 다니느라 늘 바빴고 우리 사남매는 알아서 도시의 아이들로 커가느라 계절 따윈 잊고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을 먹다가 엄마가 작은 언니 생일을 까먹고 그냥 넘겼다는 것을 깨닫고는 급하게 시장에서 포도를 사오셨단다. 그리고 언니에게 엄마는 바쁘고 정신이 없으니 포도가 나오면 네 생일이려니 하고 꼭 몇 번 말을 하라 시켰단다. 작은 언니도 자신의 음력 생일이 어떤 날에 걸리는지 몰랐던 나이였다. 그래서 엄마 돌아가시고 포도만 보면 눈물이 났었다는 작은 언니의 얘기를 얼마 전에 처음 들었다. 큰언니는 음력 9월생, 양력으로는 가수 이용의 노래 잊혀진 계절에 나오는 10월의 마지막 밤에 태어났다. 다작하는 날 태어나서 다들 무척이나 바빴고 산딸만 알고 있을 뿐 언제 나을지 알 수 없어 일꾼들 밥을 하다가 나았다 한다. 큰언니는 가을 닭띠에 타작하는 날 태어나서 먹을 복은 많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다. 실제로 쌀도 많이 나고 밤과 감이 맛있을 때가 큰언니 생일이다. 허나 돌이켜보면 큰언니는 동생들 건사에 늘 손에 든 먹을거리들을 씻어 다듬고 볶고 지지는 사람이다. 먹을 복이 아니라 먹일 복을 타고난 사람이다. 나는 음력 10월, 양력으로는 11월 말이자 겨울 초입인 소설에 태어났다. 그날은 우리 집 김장을 하는 날이었다. 김장독을 묻고 안방에서 태어났다 한다. 큰언니는 내가 태어나는 날 오빠와 작은 언니를 건넌방에서 꼭 붙들고 밖에 나가지 말라며 단속을 했다. 오빠와 작은 언니는 엄마가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며 무서워서 울었고 큰언니는 동생이 태어날 것이라는 걸 알아서 울지 않고 막내인 나를 기다렸다 한다.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기억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증언을 통해 이야기를 듣는다. 그래서 오로지 혼자인 인생은 없다.
예수님도 자기 태어난 날은 마리아 엄마와 요셉 아빠를 통해 마국간에서 널 낳느라 무척이나 애를 먹었어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을 것이다. 나도 늘 김장하는 날에 태어난 탄생설화를 듣고 자랐다. 그래서 나는 가족들에게 김장김치로 기억되는 사람이다. 어느 날 병원에서 지내던 작은 언니의 엄마가 끓인 무숫국이 먹고 싶어 라는 말에 주섬주섬 기억을 주워 담아 그대로 끓여갔다. 엄마가 끓인 묵국은 단순하다. 충북 내륙이어서 비린 육수를 내지도 않고 육고기는 비싸 이름 붙은 날에나 먹는 줄 알았으니 육수를 내자고 고깃끈을 끊어오지는 않았다. 대처로 나와서는 가난하고 바쁜 시절 육수를 따로 낼 엄두도 못 내니 엄마의 비법은 약간의 화학 조미료였다. 물을 연필 깎듯 빚어서 들기름에 고춧가루와 함께 달달 볶다가 맹물을 부어 부르르 끓인 그 맹맹한 맛의 묵국을 언니는 말하는 거였다. 작은 언니는 어릴 때 먹던 호박국수나 찹쌀 말고 맵쌀로 찐 퍼석한 시루떡, 식구가 많아 일일이 반죽을 뜯어낼 여력이 없어 질게 반죽해 손가락으로 뚝뚝 끊어낸 물컹한 수제비, 세자매가 다니던 여고 앞에서 파는 희어멀건한 떡볶이, 시장 빵집에서 팔던 싸구려 사라다빵 같은 그런 음식들이 먹고 싶다 했다. 그래서 오랜만에 그 시절 먹었던 맛없는 맛의 음식들을 열심히 흉내내서 병원으로 실어 날랐다. 타고난 솜씨가 워낙 없어 절묘하게 맛없는 맛을 그대로 재현해내서 요리사인 큰언니를 제치고 내 음식을 찾던 작은 언니의 모습에 뿌듯하기도 했다. 작은 언니의 장례식장 음식을 형부와 함께 정했다. 언니는 자기 죽으면 장례식장에서 지겹게 먹을 텐데 미리 먹기 싫다며 육개장은 싫다 했다. 그래서 쇠고기 묵국으로 정했다. 쇠고기가 들어가는 국은 우리 집에서는 제사나 차례 같은 이름 붙은 날 먹던 귀한 국이어서 특식과도 같았다. 떡 좋아하는 언니 먹인다고 형부가 사온 떡은 뜯어보지도 못한 채 언니가 떠났다. 상례떡은 그날 먹지 못했던 절편으로 정했다. 과일은 형부가 망설이지도 않고 포도로 정했다. 형부도 언니에게 포도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렇게 자기 생일을 보름 앞두고 포도의 계절에 태어난 작은 언니는 포도의 계절에 떠났다. 인간이란 실체를 정의하자면 살아오면서 먹은 음식의 총체이다. 음식은 오로지 물리적 맛과 영양, 칼로리의 총합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개개의 모든 음식에는 정치, 사회, 문화, 그리고 자연의 변천까지 망라되어 있고 여기에 개인의 기억과 사연까지 깃들어 있다. 포도가 보통의 과일이 아니라 어느 한 여인과 그 가족들의 사랑과 그리움이 담긴 그 무엇이었던 것처럼. 하여 오늘 우리의 입으로 쓸려 들어가는 지상의 모든 음식들이 무겁고 복잡하며 귀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새벽 배송, 전쟁 같은 쇼핑의 세계. 유통업계의 2019년 트렌드 키워드는 그 누구도 이의 없이 새벽 배송을 꼽았다. 혜성처럼 등장한 같은 다소 천편일률의 표현을 써가며 마켓컬리의 새벽 배송 서비스에 대한 분석들이 뒤따르고 있다. 한국의 새벽 배송 도입의 역사는 마켓컬리의 창업 역사이기도 하다. 2014년 신선식품을 취급하는 온라인 쇼핑몰로 출발한 마켓컬리는 전날 밤 11시까지 주문하면 아침 7시까지 배달해주는 샛별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 업체이다.
새벽 배송이기 때문에 영업 권역은 수도권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신선한 고급 식재료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프리미엄 업체의 이미지를 얻게 되었다. 여기에 전지현이라는 톱스타를 광고 모델로 쓰면서 더욱 유명해졌다. 한편 대형마트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다. 여전히 유통업계를 호령하는 큰형님의 풍채를 갖고 있지만 예전만큼의 위력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 2019년 대형마트 빅3의 영업 손실 규모는 이마트 243억, 롯데마트는 400억, 홈플러스는 순손실 5천억 원에 이른다. 경기 침체는 늘 상수이고 대형마트의 영업일 규제가 침체의 원인이라고 앓는 목소리를 보태기는 하지만 시장의 판도가 온라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대형마트 업계도 인정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1+1이라는 상품 구성은 집에서 요리를 하는 4인 이상의 가정에는 유용하지만 요리할 시간과 공간이 부족하고 주방 도구를 갖추고 살지 않는 1인 가구에는 무용지물일 뿐이다. 나물 반찬 한 가지를 해서 간단하게 밥을 비벼 먹는다 쳐도 갖추어야 할 양념만 서너 가지다. 쏟아져 나오는 플라스틱 용기가 부담스럽다고 말하면서도 전자레인지만 있으면 해결 가능한 가정 편의식 시장이 해마다 커지는 이유이며 대형마트도 즉석식품을 중심으로 하는 자체 브랜드 상품 개발과 유통에 사활을 거는 것은 세상이 변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형마트가 갖는 장점은 상품을 직접 보고 고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신선식품의 경우 기존의 온라인 시장이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이었다. 하지만 샛별 배송, 로켓 배송 등을 앞세운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신선식품 시장에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불가능할 것 같던 채소와 과일, 생선을 당일 배송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되면서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뀐 것이다. 결국 대기업들도 새벽 배송 시장에 뛰어들면서 빨라진 배송 시스템으로 과거 온라인 판매가 어려웠던 신선식품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2020년에는 50여일에 가까운 장마가 이어졌다. 2021년 여름에는 역대급 폭염이 기승을 부렸다. 농작물은 비에 녹아내리거나 햇빛에 타들어가거나이다. 햇빛을 보지 못한 과일들은 일조량 부족으로 당도가 떨어져 설탕 주사라도 놓아주고 싶을 만큼 물맛이 난다. 반면 너무 뜨거운 햇빛을 견디지 못해 과일이 화상을 입기도 한다. 맛있는 과일, 신선한 채소를 전면에 내세운 새벽 배송 업체들도 이 가혹한 기후위기 속에서 용 빼는 재주는 없을 것이다. 기후위기의 주범 중 하나가 자동차에서 내뿜는 이산화탄소이다. 또 바닷속 생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급기야 사람들까지 위협한다는 미세 플라스틱의 원인 중 하나가 플라스틱 포장재이다. 신선한 농수산물을 받아먹기 위해 개발된 아이스팩과 스티로폼 박스가 우리 입으로 돌아오는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혁신적인 온라인 시장이라 하더라도 유통 물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환경에 더욱 가혹하게 구는 일이다. 새벽 배송 시장이 대세를 잡으면서 패션부터 도서까지 새벽 배송을 시작한다는 업체가 생기기 시작했다. 전쟁 같은 쇼핑 세계다. 아마 모든 기업들이 새벽 배송 전쟁에 뛰어들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발빠르게 경비 보안 업체 1위 기업인 ADT 캡스가 새벽 시간대 보안을 강화한 새벽 배송 무인 경비 서비스를 출시했다. 아마도 아파트에 이 패키지 상품 판매에 나설 것이다. 컴퓨터 모니터와 스마트폰 액정 위에서 미끄러지듯 오늘도 쇼핑을 한다. 주문한 물건은 잘 도착하지만
현관 앞에 택배 박스를 두고 가는 사람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마치 사람이 아니라 차세대 택배 기사로 불리는 드론이 놓고 간 느낌이다. 하지만 끊이지 않는 냉동 물류센터의 대형 화재 사고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로켓 배송을 하던 쿠팡맨이 계단에 쓰러져 목숨을 잃기도 한다. 온라인은 평화롭지만 실제의 오프라인 세계는 지옥일 때가 있다. 어젯밤 늦게 시킨 물품이 새벽녘 현관 앞에 놓여 있다면 사람이 다녀갔다는 뜻이다. 다만 그들은 초인종을 누르지 않을 뿐이다. 딸기 꺾기 체험. 툭툭 꺾으셔야 해요. 행여 딸기 줄기가 다칠까봐 양손으로 줄기와 딸기를 나눠주고 낑낑대고 있으니 딸기를 가볍게 쥐고 손목을 꺾어야 한다며 여러 번 시범을 보여주신다. 톡톡 딸기 꺾는 소리가 명랑하다. 때마침 비닐하우스에 잠깐 스치는 빗방울 소리가 딸기 꺾는 소리랑 박자를 맞춘다. 얼마 전 막걸리 출염이나 하러 들른 지인의 딸기밭에서 그렇게 딸기는 따는 일이 아니라 꺾는 일임을 배웠다. 요즘 딸기밭은 체험 농장을 겸하는 경우가 많다. 딸기밭만이 아니라 전국 농촌에서 넘쳐나는 것이 수학 체험이다. 아예 관광열차에 도시 사람들을 태워 매실 따기, 포도 따기 등 각종 체험 행사로 실어 나른다. 딸기밭은 그 중에서도 어린이들의 체험 행사로는 단연 인기다. 딸기 싫다는 어린이는 드문데다 날씨도 나들이 하기 적당한 때다. 어린이들의 부모 대다수가 도시에서 나고 자라 농촌을 겪어볼 일이 드물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자연을 체험시킨다는 차원에서 수학 체험은 이래저래 인기다. 게다가 돌아오는 길엔 수확물도 가져올 수 있으니 이보다 인기 있는 행사가 없다. 내가 방문한 딸기 농장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체험장을 함께 운영한다. 그날도 유치원에서 체험 행사를 오기 때문에 실한 특등품 딸기는 그냥 두어야 한단다. 수학 체험 차원인데도 특등품을 거머쥐려는 욕심은 어른 아이 다를 것이 없어서다. 하지만 농사 경험이 아주 없지 않은 나도 딸기 꺾기가 만만찮은데 과연 이 밭이 온전할까 싶어 걱정을 앞세웠다. 아니나 다를까 체험 행사를 한번 치르고 나면 밭이 초토화되다시피 한다는 것이다. 크고 실한 딸기를 잡아당겨 놓아 아직 채 익지 않은 딸기도 상하고 줄기도 함께 상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다 담지도 못할 만큼 욕심껏 따놓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사전 주의를 주고 부탁을 해도 소용없다. 심지어 교사들도 말이다. 농가가 돈을 벌 수 있고 없고를 떠나 체험 행사를 통해 도농 간 이해가 더 깊어지기는커녕 손쉽게 농촌을 소비하는 것은 아닐까. 생태 체험을 내세우지만 농촌 체험 행사에서 지켜질 생태는 과연 무엇일까? 기실 이 수학 체험 자체가 반교육적이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농업이고 자연이라면 각종 수학 체험은 심지 않아도 거둘 수는 있는 기이한 체험이다. 무엇보다 농사는 기승전 풀 뽑는 일에서 시작하고 풀 뽑는 일에서 끝난다. 하지만 심는 과정도 돌보는 과정도 없이 오로지 열매만을 취하는 것. 이건 우리 사회의 만연한 풍경이다. 과정이야 어찌됐든 나만 특등품을 거머쥐면 되는 세상. 이걸 승자독식, 부정부패라 부른다. 농민들이 농사만 지어서 먹고 살기 힘드니 고육지책으로 나온 정책들이 관광 연계형 체험마을이니 가공공장 설립이니 하는 것들이다.
하지만 바쁜 농사철 조무래기 뒷바라지에 진을 빼지 않고 농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제값을 보장하는 것만이 정답이고 정도이다. 나머지는 다 꼼수일 뿐이다. 홍천 고딩 달걀. 시간 강사로 있던 학과의 이름이 조금 복잡했다. 환경, 자원, 생명. 이런 이름이 들어간 학과는 예전에 농대 소속의 학과였지만 IMF 이후에 많은 농과대학들이 이름을 바꾸었다. 그래서 주로 강의를 하는 학과가 어떤 곳인지 부연하곤 했다. 농업고등학교도 이제는 바이오나 생명, 하이테크 같은 말을 이름 앞에 붙여서 언뜻 들으면 대체 뭘 배우고 가르치는 학교인가 싶을 때가 있다. 인척 중에 농고에 진학을 한 학생은 학교 이름에 과학이란 말이 붙는 바람에 자기를 과학고에 간 수재로 오해하는 이들에게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고 괜히 해명하곤 한다. 2016년 7월 지역에서는 홍농으로 더 잘 알려진 홍천농업고등학교의 학생들, 농고생을 만났다. 농업이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면구스러워 곳곳이 신분 세탁을 완료한 이때 꿋꿋하게 촌스러운 농업고등학교란 이름을 잇고 있으니 꼭 가보고 싶었다. 교장실에는 트로피나 표창장 대신에 계란판이 차곡차곡 장식장을 차지하고 있었다. 교장 선생님은 특강 담당 선생님에게 계란을 챙겨주란 당부도 잊지 않았다. 교정에서는 밀짚 모자를 쓴 전공 교사들이 자전거로 작업장을 오고 가고 학생들은 실습장에서 농작물을 돌보느라 분주했다. 조는 학생도 있고 무슨 치킨을 시켜서 먹느냐는 질문을 받아가면서 강의를 마무리했다.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양계반 3학년 학생들에게 졸업하면 홍천터미널 앞에서 치맥 한번 사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소원나무에 걸려있는 학생들의 소원을 몇 개 살펴보니 펫숍을 차리고 싶다거나 공무원이나 부사관을 꿈꾸는 학생도 있었다. 또 유치원 교사를 꿈꾸거나 대학 진학을 바라는 학생들도 있었다. 장래 희망으로만 보자면 농고생의 꿈은 아니다. 그럼에도 대학 진학을 위해 꿈을 유예하는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꿈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이니 그 꿈들이 꼭 이루어지길. 홍농의 양계장에선 2,700수의 닭이 하루에 70판에서 80판 정도의 알을 낳는다. 홍농의 양계장은 정결했다. 학생들의 배움터라는 의미가 우선이기 때문에 첨단 시설과 기술을 갖추고 있는 데다 담당 교사와 담당 주무관의 헌신까지 더해져서 그렇다. 기실 사람에게나 방학이 있지 닭이야 사람 사정 봐주는 것은 아닌지라 농고의 교사와 학생들에겐 방학이 없다. 이 뜨거운 여름에도 양계 전공 학생들은 매일 학교에 나와 2~3시간씩 닭을 돌보고 계란을 받아냈다. 심지어 홍천 장날에도 홍농 계란은 팔리고 있다. 홍천 농고에 가서 계란을 사려면 미리 예약을 해야만 살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몇 년 전부터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홍농 학생들의 계란이 전달되곤 한다. 잘 배워서 귀하게 생산해 이웃사랑까지 실천하니 알짜 사랑이다. 어쩌면 농고를 졸업하고도 농업 분야에 진출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다 해도 홍농에서 익히는 마음과 자세는 생산자의 마음일 터. 이 학생들이야말로 한국의 농업을 지탱하는 가장 귀한 씨앗이 될 테다. 제살림을 꾸려갈 나이가 되어 슈퍼에서 계란 한 판을 사더라도 왕년에 계란 키워본 눈에는 농민의 마음도 담겨있지 않겠는가. 강의를 마치고 돌아와
홍천 고딩 달걀 하나를 붙여서 밥을 먹다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이들의 손이야말로 구체적인 실체를 만들어내는 귀한 노동의 손이지 않는가. 조카뻘 학생들의 노동에 기대어 먹는 한 끼의 구체성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워서였다.